2주 만에 뵙겠습니다. 지난 1일 날 우리가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 그 바쁜 연말들을 보내셨을 텐데 저도 그 지난번 강의가 있었던 1일 이후로 매일같이 강의 아니면 방송 아니면 아버지 제사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의 하루도 쉬지를 못하고 오늘 12월 15일 강의를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살펴볼 내용은 북방 유목민족사의 일부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 일부라고는 하지만 북방 유목민족사를 대표할 만한 그 흉노 제국과 한 제국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직결되는 그 바로 이 흉노는 김씨의 조상인가, 말을 바꾸면 김씨는 흉노의 자손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텍스트, 주력 텍스트인 염철론, 바로 염철론이 있게 된 것이 그 흉노한 대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니까 오늘 논의할 이 네 개의 주제는 다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고조 유방과 흉노, 그다음 한무제의 비단길 정벌, 그리고 김씨와 흉노, 마지막으로 염철론, 네 가지 주제를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지적인 정보를 탐구하는 게 제일 목적이 아니라 이런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고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걸 꼭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는 북방 유목민족사 공부의 의의를 첨가해서 강의를 끝내도록 할까 그럽니다. 먼저 그 책을 말하자면 일단 이 염철론이라는 책이 주력 텍스트입니다. 여기서 그 염철이란 건 말 그대로 염이 뭐죠? 소금이죠. 그 다음에 철은 쇠인데 염철로 대표되는 그 국가 전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회의록이에요. 회의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지 따로 저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기록한 사람은 이름이 환관인데 유학자예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름이 환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환관, 이 사람은 한자로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명예를 위해서,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학자 환관이 기록했는데도 유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이렇게 그대로 기록해놓고 있고, 특히 이 책에서 재미난 것은 그 유가를 비판하는 그 문장들이 아주 절묘합니다. 2000년 전의 책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권 정도를 소개하면 그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지금쯤은 교수가 돼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진쿠이의 흉노 제국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한글판이에요. 한글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 두 권 정도를 여러분들 읽으시면 아마 오늘 공부하는 내용과 좀 상당 부분 겹칠 겁니다. 장진쿠이의 흉노 제국 이야기, 그리고 환관의 염철론, 다 한글판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논의를 시작하죠. 안경 알이 빠졌습니다. 이거 좀 더 풀좀 봐주시면.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읽고 하죠. 태산이 그리 큰 것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바다가 깊은 것은 작은 물줄기 하나라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진나라 객경 이사. 지난번에 우리가
진시황과 진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이사의 그 반축객서,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인재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이 내리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게 천하의 명문이라고 했죠. 그 반축객서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제가 이 지도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반축객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북방 유목민족사를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 같은 것이 결부되어 있어요. 일단 그 세계사에서 은폐되고 소외되고 기록이 인멸 또는 아예 없었던 북방 유목민족사를 공부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다의 물줄기 하나, 흙 한 줌도 받아들이는 게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른바 중화제국권에서 오랑캐라고 했던 이 유목민족, 흉노, 돌궐, 훈족, 자 이런 사람들을 동일한 인격체와 동일한 문화 공동체로 인식하고 그들을 흡수하고 그들과 융합하는 자만이 천하를 도모하고 중원을 차지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오랑캐와 융합하는 자가 중원을 차지했고 중원에 진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원에 터잡고 있었던 세력은 실제 중원의 주인이 못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당장 여러분들 중국 역사에서 주나라 하면 중국 고대를 대표하는 나라죠. 그 주나라가 이른바 오랑캐라고 하는 북쪽 오랑캐죠. 북쪽 오랑캐라고 하는 북적 세력과의 연대 융합이 있었기 때문에 중원으로 진출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 그 진나라 있죠. 진나라는 북적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서융이 있었죠. 서융 세력과 어우러졌기 때문에 중원에 진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당나라 어서 오세요. 당나라도 대단한 문화적 제국이죠. 중국 사람들한테 뭐 요즘은 안 그러지만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너희는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대당제국 사람이다. 당이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였었어요. 그렇게 그 세계적인 문화 대제국을 이루었던 당나라도 최근까지는 거의 이런 사실이 안 알려졌었는데 당나라를 건국한 당 황실 세력이 바로 그 선비족입니다. 선비족이라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흉노 다음에 북방 유목민족 세력 아닙니까?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성계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방 호족이었어요. 동북면. 그리고 이성계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막강한 고려의 권문세족들을 압도하고 새로운 창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이성계야말로 이성계 수하에 여진족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진족과의 연대 융합이 없었다면 함경도에서 그만한 패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실제로 개경에 진출해서도 이성계를 도왔던 여진족 장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조선에서는 또 여진족을 또 오랑캐라고 그래. 그런데 바로 그러한 오랑캐를 동등하게 맞아들이고 융합 연대했던 이성계가 조선의 그 개경과 한양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그 늘 역사에서 고민거리가 되는 통일신라의 문제도 새로운 해결책의 그 실마리가 좀 풀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정립했습니다. 그 전에는 가야가 포함돼서 사국이 분립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국 시대가 삼국 시대보다 길었어요. 그런데 가야가 작은 나라였었고 망했으니까 아예 투명 국가 취급하는 게, 이런 게 바로 강자위주의 세계관이고 제국주의적 세계관이고 모양주의적 세계관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즘 한국인들은 그냥 유행처럼 고구려는 무조건 예찬의 대상이에요. 좀 광개토왕과 장수왕이 영토 확장을 크게 했다고 해서, 자, 여러분들 영토 확장을 크게 했다고 해서 예찬의 대상이 되면 조선 건국의 시기에 유라시아 거의 전체를 이란까지 휩쓸었던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이 있던 아무르 티무르 같은 그러한 나라들은 고조선보다 몇 배 더 위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질 때 몽골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얘기하는 흉노나 돌궐은 또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가 신라가 당을 외세로 끌어들이고 외세인 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삼국 통일을 하면서 고구려 강역을 우리 민족사에서 영원히 잃어버렸다. 물론 발해가 뒤를 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신라를 그렇게 막 비판만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소지를 줘요. 역사를 단순하게 재단하기는 쉬워도 세심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라의 조상이 흉노인이라고 해서 경상도를 흉노라고 비하해서 부르는 이런 바보 같은 세계관도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삼국 시대에는 일원화된 민족 국가의 개념이 없었어요. 첫째로. 그리고 둘째로, 있었다 하더라도 신라는 처음에 고구려와의 연대를 시도하기 위해서 그 목숨이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김춘추가 고구려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고구려에서 거부되니까 그 다음 당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뭐 신라를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당과 신라는 10년간에 걸친 처절한 전쟁을 거치고 그나마 당을, 세계 제국이었던 당을 평양 원산 이북으로 몰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떻든 말입니다. 신라는 온전했어요. 신라는 영토를 넓히고 온전을 했어요. 그런데 고구려 백제는 망했다 그겁니다. 훨씬 군사력이 더 강했던 고구려 백제를 제치고 신라가 통일을 이루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무조건 과제지향형 역사에 함몰되기보다는 자세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흉노를 공부하는 일이 그런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세 번째 있듯이 바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신라는 오랑캐들을 받아들인 이런 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모두가 오랑캐라고 배관시하는, 실제로 그들이 강자고 실제로 그들이 더 순박하고 순수할지도 모르는데 그저 물산이 조금 풍부하다고, 그저 문화가 좀 발달됐고 예법을 좀 높인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말 그대로 오랑캐로 보고 그들을 배관시하고 그들을 타자화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세력들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 엄중한 그 역사적 교훈을 북방 민족사 공부가 줄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첫 번째 하고 논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경수리 고맙습니다.
자, 여기 유라시아의 지도를 좀 거칠게 제가 이렇게 윤곽을 한번 그려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보다 약간 크게 그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시작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이게 이제 요동반도고 이게 산동반도. 이런 데는 오늘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논의의 대상은 이 중국이 있었던 한나라. 지금 중국이죠. 중국의 일부죠. 한이 있었고 여기에 이른바 그 신장, 자,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신장, 티베트까지 다 지금은 이제 중국의 그 영토로 지금 편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장과 티베트가 있고 지금 여기는 이게 이제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해고 이게 아랄해예요. 아랄호라고 해야 되겠죠. 카스피호, 호수니까. 그리고 이게 흑해입니다. 이게 흑해면 이게 지중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리스고 이게 로마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논의 대상은 지금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북방 초원지대가 광범위하게 펼쳐져요. 이 경도로 볼 때는 지구의 반 정도의 폭입니다. 지구의 반 정도. 그리고 위도로 볼 때는 위도 북위 35도에서 한 80도까지 거기 넓이에 조성되고 있는 게 요즘에도 여기에 지금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죠. 카자흐 초원. 예,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몽골 초원입니다. 몽골 초원이고 여기에 이제 작게 만주 초원이 있어요. 이 물론 이제 몽골 초원과 이 카자흐스탄 사이에는 산맥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아는 뭐 알타이 산맥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인류는 이 연결되는 초원을 통해서 동서의 구별이 없었어요. 동서의 구별이 없이 이 초원을 통해서 왕래를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자리를 잡은 흉노 제국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자세히 할까 그러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국의 개념은 제국주의 할 때 제국의 개념이 아닙니다. 황제의 나라라는 뜻의 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제국, 진제국 할 때 그 제국주의는 서구 개념의 제국주의하고는 또 다르다.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흉노가 발기하는 것은 기원전 4세기 말입니다. 4세기 말이고 몽골 고원에서 일어나 가지고 동아시아 유목민족 중에서 최초로 국가를 건설해서 기원 후 3세기까지 중국을 농락한 유라시아의 최대 유목민족인데, 이렇게 될 경우 흉노 제국의 수명은 한 35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환단고기의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환단고기는 그 전에 이 대조선이, 한반도를 포함하는 대조선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뒤에 흉노가 망하고 뭐 유연, 선비, 유연, 그 다음에 돌궐 제국도 당나라를 심하게 농락할 정도로 국력이 컸어요. 그 다음에는 한 200년 동안 역사의 진공 상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몽골이 발기했지 않습니까?
몽골의 면적은 또 얼마나. 그리고 몽골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지금 최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라 있는 아무르티무르는 또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14세기예요. 14세기, 15세기. 자, 그러면 기원전 4세기 말부터 14세기, 15세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이 유라시아의 유목민족이 세계 패권국을 행사했고, 여기에 중국까지 더해지면 이건 뭐 여기 유럽이라는 것은 하나의 작은 인도만한 반도에 불과한 거니까 아시아야말로 2000년 동안 세계 체제의 최강 지역이었음을 입증하고도 남아요. 바로 여기서 왜 이 북방 유목민족사가 철저히 은폐되거나 축소되거나 아니면 무시됐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유럽 중심주의 사관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공부의 두 번째 의의는 바로 이런 공부는 오늘날 한국 문화 역사 정치의 최대 문제인 이 모양주의를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그 배경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원래 지금 한제국의 영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한제국의 영토보다 여기 그 흉노의 영토가 약 2.34배 돼요. 흉노. 그 다음에 이 아랄의 이른쪽, 바로 아랄의 오른쪽이 이제 중앙아시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카자흐스탄이 있으면 여기에 뭐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여기에 기르기스탄이 있고, 여기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죠?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고 마지막에 또 하나 그렇죠. 타지키스탄이죠. 그죠? 이 5개 나라가 중앙아시아 5국이에요. 그가 밑에 있는 뭐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은 탄탄탄인데 중앙아시아의 개념에는 넣지를 않죠. 타지키스탄. 예.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이쪽으로 좀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흉노 역사가 또 왜 중요하냐면, 이 흉노족을 이제 한족이 몰아내요. 한족이 몰아내니까 한족이 이제 흩어지죠. 그래서 저 바이칼 쪽으로 도망가 버린 그 흉노족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유럽 다뉴브강 쪽에 새로운 아시아의 이 야생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보고를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들이 훈이라는 이름을 쓰는 훈족이 바로 흉노족과 뭐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 이제는 거의 정설화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에게 밀려가지고 중앙아시아로 갔다가 이 유럽으로 진출을 하게 됨으로써 급기야 서로마를 멸망시키고 동로마로부터 공물을 받고 유럽 교황이 와가지고 싹싹 빌고 사정사정하게 만들었던 로마 제국을 해체 분열시켜버린 또 종족이 아시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거대한 역사인데 오늘 좀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흉노족은 늑대 토템, 늑대의 후예라고 자처를 하죠. 네, 마침 재미나게 그 대만의 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가 유목민족의 늑대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교재에 담아봤습니다. 나는 북방에서 온 한 마리 늑대, 끝없는 광야를 달리네. 스산한
북풍이 불어오고 끝없는 모래바람이 나를 스치네. 내가 시린이를 몰고 하염없이 울부짖는 건 오직 그 전설 속의 아름다운 초원을 찾기 위해서라네. 늑대 토템 그리고 늑대의 후예를 자처하는 이 흉노의 이미지를 잘 표현한 19절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늑대라는 이 동물이 정말 대단하죠. 뭐 늑대 한 마리가 뭐 그냥 개 7, 8마리를 그냥 한 자리에서 다 이 아주 반쯤 죽여놓는 사진 같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늑대라고 하면 이건 대단한 칭찬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들이 막 남자는 늑대야 이 바보 같은 말을 써요. 그게 얼마나 큰 칭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큰 인물 셋을 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로 이 묵돌, 묵특이라고도 하고 묵돌 선우가 있는데 이 선우라는 것은 흉노의 왕, 천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건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묵돌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묵돌 선우 때 한무제하고 시기가 좀 겹치는데 아니죠. 한 고조하고 시기가 좀 겹치는데 제국을 형성합니다. 근데 이 묵돌이 재위 기간이 BC 209년에서부터 BC 174년까지예요. BC 209년에서부터 BC 재위 기간입니다. 174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흉노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묵돌의 아버지가 누구죠? 두만입니다. 두만인데 이 두만이 사실 이 묵돌이야말로 장자고 후계자가 충분히 되고도 남을 만큼 공적도 많고 인물이 잘났어요. 근데 항상 이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여자를 얻어가지고 그 여자가 좀 이렇게 모함을 꾸며가지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이 늙은 왕이 넘어가요.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역사에서 그 아버지를 죽이거나 유폐시켜버립니다. 아들이. 유일하게 안 그런 사람이 조선 태종이에요. 끝까지 아버지를 잘 모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기 이 장자를 좀 제외시키고 싶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 방법이 좀 치사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흉노와 경쟁하고 있던 월지국이 있었어요. 흉노 서쪽에 월지국에다가 인질로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인질 교환이 많았잖아요. 자기 아들을 다음에 왕이 돼야 될 사람을 인질로 보내요. 그래놓고 나서는 선전포고도 없이 월지국을 침공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월지국에서 얘를 더 인질로 잡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든지 아니면 죽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목돌이 무지하게 손발력이 있는 그냥 탁 천리마를 훔쳐 타가지고 그냥 탈출해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잘 왔다 뭐 그럴 때 아버지가 이제 속으로는 왔구나 뭐 너를 걱정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1만 기병의 대장직을 줘요. 이 목돌이 이제 철저하게 자기 친인대를 만듭니다. 자기의 명에 아주 죽으라고 하면 정말로 죽어버리는 죽는 신용을 넘어서 이런 그 친위대를 결성을 해가지고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이 활 중에서 소리가 나는 화살 그걸 명전이라고 하죠. 부하들한테
내가 명전을 한 방 날리면 그 표적에다가 너희들 또 일제히 쏴야 된다, 이런 명령을 내려요. 여기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참수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아끼던 말에다가 명전을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화살을 안 날린 이 부하들을 징계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 아내한테 명절을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내는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자기 아버지 편을 들었던가 뭐 이제 아내한테 날려버리니까 또 특달같이 화살을 날려가지고 아내를 제거합니다. 여러분들 이 유목민족의 아내는 연지라고 하는데, 연지 항상 제2 실권자예요. 왜냐하면 부족끼리 결혼으로 연합을 하니까. 그러나 어느 날 자기 아버지 두만하고 사냥을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명절을 날리고 부하들이 일제히 그 화살을 날려가지고 아버지 두만을 순식간에 고슴도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수를 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선우에 올라요. 이런 사람이에요. 조금 무시무시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전에 항상 이 흉노는 중국 역사의 변수였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 천하통일을 하기 전에도 이 북쪽에 있는 연나라, 이 북쪽이 여기네, 연나라, 조나라, 이런 나라들은 흉노와 이 접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장성을 제일 먼저 쌓은 게 연나라 장성, 조나라 장성이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만리장성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도 천하통일을 했지만 이 흉노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여러분들 만리장성을 흉노 때문에 쌓았다는 건 잘 알죠. 이 황하가 지금 뭐 이제 황하를 그리다면, 이 황하가 발원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황하가 이렇게 밑으로 시안 낙양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황하가. 그런데 바로 이 황하 이쪽의 지역이 이제 오르도스 지역인데, 이 황하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장성을 쌓아요, 진시황이. 장성. 이 정도 선에서 그 싸움 잘하는, 전쟁 잘하는 진시황도 흉노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아주 조심조심합니다. 자, 그랬다가 진나라가 아주 짧은 시간 내로 망해버리고 반란이 일어나고 초안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초안 전쟁을 주도했던 한나라의 고조, 초나라의 그 항우도 늘 흉노를 염두에 두고 전투를 해요. 왜냐,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흉노가 어떻게 나오면 흉노하고 안 붙으려고. 그러니까 그 초안 전쟁의 변수도 흉노가 크게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이 한 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즉각 구련제를 실시하고 봉건제를 폐지하고 중앙 집권제의 체제를 좀 갖추었지만 한 고조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거의 다시 봉건제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제 한 무제 때 이제 중앙 집권제가 다시 성립이 되는데, 자, 아무튼 이 한 고조가 천하 통일을 하고 그 기세가 등등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2만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자꾸 이 장성 넘어서 이쪽에 와가지고 약탈을 하는 흉노를
정벌하러 출전을 하죠. 자, 한고조는 출생과 사망이 BC 247에서 BC 195년. 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진 황제 진시황이 장군 몽염을 시켜가지고 이 오르도스 지역을 빼앗아서 흉노를 복으로 몰아내고 장성을 축조한 후에 이제 묵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몽염 장군 들어보셨죠? 나중에 이거 진나라 망할 때 이 몽염 장군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런 충신이 자살을 해야 하는 상황, 그건 이제 나라를 망하는 상황인데,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한고조 유방은 이 흉노 정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출전을 했다가 32만 대군 동원하기 전에 출전했다가 실패해요. 저쪽에서 유인 작전을 폈는데 그것을 눈치채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쪽에서 훈족이 나중에 유럽하고 전쟁을 벌일 때도 한 유럽 군대가 그냥 엄청난 대군을 동원해 가지고 쫓아오면 무조건 끝까지 도망가요. 무조건 끝까지 도망가니까 나중에 너희들 뭐 도망만 다니냐 이렇게 편지 보내니까 원래 우리가 전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보급도 끊어지고 후퇴하면 그때 공격하는 게 유목민족의 이 전술이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마오 있죠? 마오의 전술이 무슨 뭐 손자병법이나 오자병법을 배운 게 아니라 이 유목민족의 병법하고 비슷해요.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이 손자병법을 보면 마오의 유격전술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뭐 많지는 않아요. 나중에 흉노정벌하는데 아주 막 혁혁한 공을 세운 곽거병이라고 들어보셨죠? 곽거병한테 한무제가 손자병법과 오자병법 좀 읽어보라고 하니까 전술은 그때그때 새롭게 만드는 것이지 그 옛날 책다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거절을 해요.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유목민족은 평등을 지향합니다. 왕과 신하 사이, 장군과 이 병사들 사이에 평등을 지향해요. 그러니까 그 평등을 지향하는 거, 이런 것도 이 신중국 혁명의 홍군들의 개념이 이 유목민족의 것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 전에 이제 이 흉노가 여기다 이 흉노가 아까 있으면 여기에 동호국이 있었어요. 동호국.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월지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한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제 흉노를 좀 만만히 보고 야 너희들 그 천리마가 좋다는데 좀 보내라 이럽니다. 얘들이. 그러니까 이제 묵돌이 신하들한테 동호에서 천리마를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반대하죠. 그런 건방진 새끼들하고 이제 반대를 하니까 뭐 이웃나라와 친하게 지내는데 말 한마리를 아끼겠느냐 하고 말을 보내요.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약간 또 간이 좀 커져가지고 이번에는 후궁을 보내라고 해요. 여자. 후궁을 보내라 하니까 또 신하들하고 상의를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고 이제 또 막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야 나라가 평온하기 위해서 여인 하나를 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손해볼 게 있느냐 하고 또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이 흉노를 얕잡아 볼 대로 얕잡아 보고, 이번에는 여기 흉노와 동호 사이에 이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로 전쟁을 안 하려고 이렇게 비무장지대 비슷하게 해놨던 데야. 그런데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차피 이건 너희들도 안 쓰는 땅이니까 우리한테 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목도리 신하들 모아놓고 또 회의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머리 나쁜 신하들이 뭐 평화를 위해서라면 이웃과 관계를 위해서 뭐 어차피 안 쓰는 땅 좀 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추상같이 격분을 하면서 땅이라는 것은 국가의 존재의 근본이다. 그런데 아주 즉각 출전 명령을 내리고 여기에 신속하지 부응하지 못하는 신하들은 다 처단해버리고 그 길로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단기간에 동호를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목돌이 대단히 심리전에도 강한 사람이에요. 동호를 개박살을 내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월지국을 공격하니까 얘들이 쫓겨가지고 중앙아시아로 쫓겨가요. 중앙아시아로 쫓겨가 놓고 쫓겨간 주제에 그냥 월지국이라고 하면 좀 창피하니까 이름을 대월지국이라고 바꿉니다. 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 중국 북방 그리고 이 신장 티베트를 포함하는 광역 지역을 이 흉노가 확보하고 대제국이 된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겠거든. 흉노가 갈수록 커지니까. 그러니까 한나라 고조가 32만 대군을 동원해 가지고 흉노 정벌에 나서는데 백등산에서 40만 흉노 기병에게 사방이 완전 포위됩니다. 그래야 7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굶어 죽기 직전까지 이르러요. 이럴 때 그 진평이라는 이런 그 잔꾀는 아마 흉노는 못 부렸을 거야. 그 진평이라는 그 신하가 꾀를 내요. 그래가지고 미인도를 그려가지고 몰래 그 묵돌의 부인 연지 왕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뇌물을 잔뜩 주고 그 다음에 이 한나라는 그렇게 너희들하고 전쟁을 해서 망할 나라는 아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는 나라다. 게다가 너희들이 한나라 차지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다스릴 수도 없고 뭘 끝까지 이렇게 사생 결단을 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설득을 해요. 동시에 이제 우리 곧 한나라의 보병 지원군이 들이닥칠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차피 너희도 손해보고 우리도 손해보는데 전쟁을 더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까지는 중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가져간 미인도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한을 멸망시키면 한나라에서는 이런 미인들을 숱하게 네 남편한테 바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만 치중해서 역사를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 보고 이 연지가 그러니까 선우의 부인이 연지라고 한다고 했죠. 자기 남편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의 말을 듣고 한쪽 포위망을 터줘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오면서 화친조약을 맺었으니까 살려줬겠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만리장성을 경계로 하되 엄청난 양의 세패 공물을 바칩니다. 비단, 무명, 곡식 할 거 없이 그냥 엄청난 양의 공물을 바치고 그 공물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막 늘어나는 형식의 공물이에요. 그 다음에 공주를 갖다 바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형제 지국을 맺기로 합니다. 물론 형은 흉노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그 위풍당당한 한 제국이
얼마나 흉노에게 이 굴욕을 당했는가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한고조가 일찍 죽어요. 그 속병으로. 그 항우를 물리치고 기세등등했던 유방이 속병으로 일찍 죽으니까 후계 체제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여태우가 실권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도 공물은 받을 대로 받으면서도 틈난 대로 여기 쳐들어와요. 그러면 한 번 쳐들어올 때마다 공물이 늘어나거든. 약탈품도 챙겨가고. 자, 그러니까 이제 여태우가 실권을 잡으니까 또 한 번 떠보려고 이 여태우한테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봅시다. 그대도 혼자 된 몸이고 과부고 나 역시 쓸쓸하게 홀로 있어. 나는 호랩이고 즐겁지 않으니 두 군주가 스스로 즐길 것이 없을 듯하오. 그러니 각자에게 있는 것으로 서로의 없는 것을 채워봄이 어떻겠소. 이게 바로 BC 195년에 흉노의 힘이 절정에 달하고 있을 때 한고조 유방이 속병으로 죽자 흉노의 왕 묵돌이 유방의 미망인 여태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대한 답변을 보면 과연 이게 한 제국의 답변인지 모를 정도로 비굴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요. 심지어 뭐 이 몸이 너무 늙어가지고 머리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기력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뭐 칸의 제안을 들어줄 수가 없고 그런 제안을 그만하시고 그 대신 위로 삼아 엄청난 양의 공물을 보내니 받아주옵소서 하고 답장을 해요. 자, 바로 이 전성기의 흉노는 영토가 동쪽으로는 한반도 북방에서부터 여기 신장 지역을 총괄하고 서쪽으로 여기 아까 호수 아랄레 여기 아랄레에 있었죠. 여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을 형성했죠. 여기까지가 그 한나라 초창기 흉노 한 전쟁의 실상이고 흉노에게 굴욕당한 그 한고조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